요 혹시, 네. 요 코드 혹시 보이시나요, 지금? 화면 공유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되고 있습니다. 제 거예요. 아, 네. 네. 뭐,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도 모르겠네요. 오늘은 린으로 간단한, 1차 논리의 간단한 정리를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증명을 해놨어요, 벌써. 이거를 증명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 저희 1차 논리의 공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그 보편 양화사 그리고 존재 양화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여기 TPIR 책에 보시면은 Theorem Proving in Ling4 책에 보시면은 그 보편 양화사에 해당하는 그 도입 규칙과 제거 규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 규칙이 아마 이건 것 같아요. 네, The Introduction Rule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거 규칙 The Elimination Rule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글로 보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보는 게 더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그림으로 한번 보면은, 네, 그림이 여러 개 나오죠. 이렇게 그 도입 규칙과 제거 규칙을 검색을 하면은 구글에 검색하면 여러 가지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자, 양화사에 대한 도입 규칙이랑 제거 규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거는 저희가 다뤘던 그 명제 논리, 명제 논리의 연산자들에 해당하는 규칙들이 나오는 거고요. 이 중에서 요 엔드 연산자의 제거 규칙 있잖아요. 이게 레프트 룰이고 이게 라이트 룰이라고 했었죠. 우리가 이거 다뤘었는데 이것도 오늘 할 겁니다. 네, 이것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보편 양화사에 대한 도입 규칙과 제거 규칙을 보시면은 뭐부터 볼까요? 도입 규칙부터 볼까요? 인트로덕션 룰 보면은 A라는 명제가 그냥 있습니다. 그죠? 네. 아, 양화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명제의 정의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드리면은, 1차 논리에서는 그게 있다 그랬잖아요. 어, 진리치를 가지지 않는 명제, 그리고 진리치를 가지는 명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지난주에 저희 박세웅 선생님이 예로 들어주셨던 건데, EX 더하기 3. 이런 명제가 있잖아요. 자, EX 더하기 3은 X를 명제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진리치를 가질 수가 없는 명제잖아요. 그죠? 네. 진리치를 가지려면은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을 해야 됩니다. 이 명제 같은 경우는 x에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대입이 됐을 때 진리치가 참이 돼요. 마이너스 3을 제외한 다른 숫자가 들어가면은 진리치가 거짓이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여기서 x 있죠, x. x가 이제 프리 베리어블이에요, 프리 베리어블. 자유변환. 그래서 어떤 값이든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자유변항을 가지고 있는 논리식은 진리치를 가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명제라고 안 하고요. 보통 명제라고 안 하고 그냥 논리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런 거는. 논리식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그럼 논리식이 진리치를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을 하면 됩니다. 네. 자, 이 논리식을 우리가 px라고 불러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x라는 자유변항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뭐,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면은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 해가지고 이제 진리치가 참이 되는 명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변항 x가 그대로 있을 때는 이거는 명제는 아니고 논리식이었는데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면은 명제가 되고 그리고 진리치를 가지는 거죠.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은 참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3을 제외한 뭐 마이너스 2 같은 값이 들어가면은 진리치가 거짓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 자유변항의 값을 대입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자유변항을 묶는 거죠. 네, 양화서로 묶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 보편양화사, 보편양화사 x 이렇게 해가지고 p 이렇게 하면은 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진리치를 가지죠. 모든 x에 대해서 px라는 거니까. 네. 근데 이거는 진리치가 거짓입니다. 근데 만약에 보편 양화사가 아니라 존재 양화사로 묶었다면은 exists. 네, 지금 존재 양화사가 잘 안 써지는데 잠시만요. 네, 아, 이렇게 쓰는 거군요. 네. 이를 소문자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참이 되는 거죠. 왜냐면 x가 어, 네, px를 참이 되게 하는 x가 존재하니까 마이너스 3. 네. 그리고 이렇게 양화를 할 때 이 x의 범위를 이렇게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하면은 이 명제는 참이죠. 자, 이 명제는 참입니다. 정수 중에서 px를 참이 되게끔 하는 x가 존재하기 때문에 참인데, 이렇게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인티저가 아니라 NAT, 자연수 중에서만 양화를 하면은 이 명제는 거짓이 되는 거죠. 네. 자연수 중에 px를 참으로 만들 수 있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자유변항을 가지고 있는 논리식이 진리치를 가지게 되려면은, 어, 대입을 하거나 아니면 자유변항을 양화사로 묶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자, 이 규칙은 뭐냐면은, A라는 명제가 있었어요. A라는 명제가 있고, 이 알파라는 변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알파에 대해서 아무 가정도 안 했어요. 이 알파에 대한 아무 가정이 없는데, 어, 그냥 이 A라는 논리식이 참이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알파에 대해서 아무 가정도 안 했는데, 이 A라는 식이 알파라는 변항을 가지고 있는데, 알파에 대해서 아무 가정도 안 했는데, 이 A 알파가 참이라는 거를 알고 있다면은, 알파 값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냥 참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양화사, 보편 양화사로 묶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모든 x에 대해서 AX는 참이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보편 양화사의 도입 규칙이에요. 자, 위에서는 보편 양화사가 없었잖아요. 그냥 A라는 식만 있었잖아요. 근데 이 밑으로 갔더니 보편 양화사를 포함한 식이 됐어요. 네. 그래서 도입 규칙인 겁니다. 보편 양화사의 도입 규칙이고 제거 규칙은 뭐냐면요. 모든 x에 대해서 AX가 참이 된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모든 x에 대해서 AX가 참이 된다는 거를 있으면, 알고 있으면 이 x를 그냥 아무 걸로나 바꿔도 성립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위에 있던 보편 양화사가 아래로 가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편 양화사에 대한 제거 규칙이에요. 제거 규칙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오늘은 보편 양화사의 어, 도입 규칙을 활용을 해가지고요. 보편 양화사의 도입 규칙을 활용을 해서
간단한 증명을 해볼 겁니다. 정말 간단한 증명이에요. 그리고 아까 봤던 TPIL 책으로 다시 가볼게요. 여기 보편양화사의 그 도입 규칙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도입 규칙 이거거든요. 자, PX에 대한 프루프가 있어요. 근데 X에 대한 그러니까 X가 아무거나 다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거든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여기서는 알파라고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타입이 알파인 변항 X입니다. 타입이 알파인 변환 X가 그냥 아무거나예요. 아무거나. 아무거나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모든 X에 대해서 자, 타입이 알파인 모든 X에 대해서 PX가 참이다라는 거를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고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바로 끊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네. 약간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지금 이게 그, 공리가 아니라 규칙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규칙이 일종의 공리입니다. 근데 이제 자연 영역 네네. 때도 사실 이제 이게 네네. 도입 규칙과 제거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네네. 뭐, 저는 이제 잘 모르지만 공리라고 하면 일단 참이야, 이건. 뭐, 묻지도 따지도 말고, 인 네네. 걸로 일단 네,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네네. 지금 이건 규칙인데, 규칙을 다시 증명한다는 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참이라는 걸 가정하지 않고 이런 규칙이 있다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요. 규칙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되는 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연 영역에서요. 네, 네. 겐첸 스타일의 자연 영역에서 규칙은 그냥 이 규칙을 쓸 수 있다. 라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도 네네. 오케이인데, 근데 네네. 왜 규칙을 다시 증명을 하는 거죠? 아니요. 규칙을 증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린으로 규칙을 하는 사용을 거는 해서, 네네. 네, 린의 규칙이 동작하는 거를 아니면은 뭐 어떤 린을 통해서 규칙을 구현한 건가요? 임플리멘테이션 한 건가요? 지금 이제 우리가 아, 실제 린으로 하는 게 지금 이제 도입 리네는, 규칙도 네, 린으로 네네. 들어오고 제거 규칙도 네네. 린에서 이제 보여주시는데 네네. 그 행위가 뭘 리네는, 의미하는 네네. 네. 저 규칙들이 구현이 돼 있어요. 리네는요. 네네. 예를 들면, 저희가 요 엔드 연산자 있잖아요. 엔드 연산자의 제거 규칙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이게 left elimination이고 right elimination이거든요. 그러니까 A and B가 있는데 A만 가져오는 게 left고 오른쪽 B만 가져오는 게 right예요. 근데 end.left랑 end.right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 영역에서의 이 두 규칙이 end.left와 end.right라는 이름으로 구현이 돼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타입 체킹을 해놨잖아요. 타입 체킹 돼 있는 거를 잠깐 볼게요. 그리고 그림이랑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괜찮은 스타일로 어, 쓰여져 있는 거를 보면은 위에 A and B가 있었는데 A and B에 대한 증명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A에 대한 증명도 가지고 있고 B에 대한 증명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A and B에 대한 증명이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둘 중에 하나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A만 필요할 수도 있고 B만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AND를 제거하고 A만 가져오는 거, 그리고 B만 가져오는 거, 이거에 대한 규칙이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자, 요 두 그림을, 자, 레프트만 해볼게요, 레프트만. 그럼 요거죠. 자, 요 그림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 위에 A and B가 있었는데, 아래에 A만 남았어요. 자, end.left에 타입을 체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 중괄호로 돼 있는 거는 이제 그 implicit argument니까 요것만 볼게요. 요것만 보면은, 어떤 A and B 타입의 어떤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셀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 and B에 대한 증명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네. A and B가 명제잖아요. A and B가 명제인데, 여기, 예, A and B가 명제인데, 어떤 셀프라는 게 있어서, 셀프의 타입이 A and B라는 거는, 이 셀프라는 게 A and B의 증명이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end.left 연산자의 타입은 뭐냐? A and B 타입의 셀프를 받아서 A 타입의 무언가를 리턴을 하는 거예요. 그죠? end.right는 반대죠. B죠.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뭐가 구현되어 있는 거냐면요. 자, 괜찮 스타일에서 A and B의 증명이 있다고 치자. 그럼 A에 대한 증명도 있는 거다. 이 규칙이 린에는 이 end.left라는 연산자로 이렇게 구현이 돼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네네. 그 뭐지? 인스트럭 해주시는 거는 실제로 이 네네. 규칙들을 린에 네네. 있는 어떤 내장된 그거를 쓰는 게 아니라 직접 구현해 보고 그게 내장된 거랑 같은지를 이제 인스트럭션 해주시는 건가요, 지금? 아니, 오늘 하려는 거는 네, 이 린에 내장되어 있는 규칙을 이용을 해서 네. 어떤 간단한 명제를 증명을 해보려는 겁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 방금 김승기님께서 질문 주신 것 중에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공리라고 하지 않고 규칙이라고 하는지. 네. 네, 뭐 그것도 굉장히 네네. 궁금하고, 네. 네네. 제가 이제 좀 그 위키 보니까 네네. 겐첸이 오히려 힐베르트 공리계 이후에 이 자연 영역 규칙을 만들었는데 네네. 위키 보니까 힐베르트 공리계나 겐첸이 만든 네네. 겐첸 스타일이나 아니면 네네. 나중에 만든 뭐 시킨트 계산이나 다 같은 거라고는 네네. 하는데 똑같아요. 왜 네네. 이렇게 네, 세 개를 뭐 이제 네. 이게 어떤 추상 체계인 그 뭐야 범주에 들어가면은 같게 볼 수 있다. 그거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오케이인데 뭐 어떤 네네. 모티베이션에 의해서 이게 나왔는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네네. 그거는 뭐 네네. 나중에 기회 되면 썰 좀 풀어주십시오. 네. 네네. 그러니까 일단 그 힐버트 스타일에서 안 되는 게 겐첸 스타일에서 되는 게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약간 좀 더 깊은 그 네, 깊은 이론을 다뤄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냥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겐첸 스타일이랑 힐버트 스타일의 차이에 대해서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겐첸 스타일은 규칙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규칙들이 많아요. 이거 있잖아요. 이게 다 규칙들이에요. 네. 네, 힐베르트 스타일에서는 공리가 많습니다. 공리가 많고, 그럼 힐버트 스타일에는 규칙은 아예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규칙이 딱 하나가 있어요. 모더스 포넨스입니다. 모더스 포넨스. 전권 긍정. 이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A에 대한 증명이 있고, A면 B다에 대한 증명이 있어요. A에 대한 증명이 있고, A면 B다에 대한 증명이 있으면,
B에 대한 증명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다. 라고 겐첸 스타일에서는 이렇게 규칙으로 정의를 해놨는데 이 규칙은 힐베르트 스타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겐첸 스타일에는 규칙들이 많고요. 힐베르트 스타일에는 공리들이 많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네. 겐첸 스타일이나 힐베르트 스타일은 똑같은 건데 그냥 일단 표기법이 다른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표기법이 다른 겁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표기법만 바꿔서 이제 네, 표시를 해놓은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 이게 겐첸 스타일이랑 힐베르트 스타일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셔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이 게르하르트 겐첸이라는 사람은 그 나치 당원이었습니다. 네, 나치 당원이었는데 이게 실제로 막 히틀러의 사상에 막 동조를 하거나 그랬던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나치 당원으로 남아 있는 게 어떤 자기의 어떤 연구 생활에 있어서 가장 유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알려져 있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비극적으로 죽었습니다. 네. 체코에 있다가 이제 나치 부역자들을 다 모아놓은 어떤 수용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밥을 제대로 안 줘가지고 아사로 죽었어요. 네. 네. 그런 가슴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네.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그러면은 우리는 공리라는 용어에 좀 더 익숙하잖아요. 규칙보다는. 공리라는 거는 수학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거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들이자. 왜냐하면 보자마자 납득이 되는 것들이니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뭐 보자마자 납득이 되는 것들이니까 이거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들이기로 하자. 그런 게 이제 공리인데 그거는 힐베르트 스타일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힐버트 스타일에서의 공리의 역할을 하는 게 겐츠 스타일에서는 규칙입니다. 규칙. 네. 보면은 다 누가 봐도 그냥 보자마자 납득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 규칙들은요. 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 공리 체계에서의 규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네.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오늘 증명해 볼 게 이거라고 했죠. 자, 요겁니다. 네,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시면 언제든지 끊어주셔도 되고요. 자, 린에서 이 보편양화사를 다루는 방식이 좀 독특해요. 여기 나와 있어요. 그 TPIL 책 39쪽에 나와 있고요. 그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 보편양화사로 된 문장이 하나 있죠. 자, 뭐냐면은, 알파 타입의 모든 x에 대해서 p라는 명제가 성립한다라는 명제예요. 예. 근데 이 명제는, nothing more than alternative notation. 이 표현에 대한 어떤 그 대체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뭐냐면, 알파에서 p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타입의 어떤 그 변수, x를 받아서 p 타입의 무언가를 리턴하는 이제 함수라고 볼 수도 있고, 지금 여기서 이제 그 p는 그 명제니까, 네, p는 명제니까, 어, 네, 알파 타입의, 네, 그냥 어떤 일단 함수로
보는 게 좋겠네요. 이거를 함수로 보면은 알파 타입의 변수 x를 입력받아서 p 타입의 무언가를 리턴하는 함수의 타입이 이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랑 똑같은 거로 보겠다는 겁니다. 네. 네. 이게 조금 독특한 부분이에요. 그 보편 양화사를 다루는 방식이. 자, 다시 한번 요 괜찮은 스타일 요거를 볼까요? 요거를 보면은 어떤 그 알파라는 무언가가 있는데 알파에 대한 우리가 가정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알파에 대한 가정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이 A 알파라는 명제가 참이라는 거를 그냥 안다. 그러면은 알파 자리에 아무거나 들어가도 모든 x에 대해서 그냥 AX가 성립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네. 이게 보편 양화사의 도입 규칙이죠. 근데 이거를 보면은 자, 타입이 알파인 변수 x가 있어요. 타입이 알파인 변수 x가 있는데 이러한 변수에 뭐를 입력을 하면은 p 타입의 무언가가 튀어나와요. 그런 함수가 존재해요. 그거는 뭐냐면은 뭐로 볼 수 있냐면은 알파 타입의 모든 x에 대해서 p가 성립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겁니다. 네. 린에서는 그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네. 그럼 저 그럼 알파는 보편량은 명제인가요? 네? 저 알파가 알파요? 명제인가요? 네. 타입이요. 네, 보통 이제 타입이 명제라고 하니까 P도 타입이고 명제인데 우리가 이제 앞선 시간 동안 배웠던 게 임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명제에서 명제로 가는 걸 배웠는데 네네. 여기서 A가 명제라고 할 수가 있나 해서요. 알파가요? 알파가. 예, 예. 꼭 명제가 아니어도 돼요. 아, 명제가 아니라도 되는.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정의를 아는 해볼게요. 네, 우리가 아는 임플리케이션이랑 좀 다른 건가요, 저게? 임플리케이션이? 네네. 이게 임플리케이션이냐고요? 아, 네네. 그게 이때까지 배운 그 뭐 A implies B 뭐 이렇게 다뤘던 것처럼 그거랑 똑같은 건지 아니면 조금 다른 표현인지 궁금합니다. 네,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린에서 기본적으로 이 화살표는 임플리케이션이죠. 네. 근데 음, 린에서 이 화살표가 두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커리 하워드 대응에 의해서. 그러니까 린에서 이 화살표가 가지고 있는 역할은 두 개인데, 그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커리 하워드 대응 덕분인데, 첫 번째 역할은 임플리케이션이에요. 만약 A면 B다. 네. 그 임플리케이션이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타입 연산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타입의 무언가를 받아서 이러한 타입의 무언가를 리턴하는 함수의 타입이 이거다. 이러한 그 타입 연산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화살표가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커리 하워드 대응 덕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이 결국 먼저 하세요. 네네. 그, 그, 그 임플리케이션으로 해석하려면 만약 x가 알파에 있으면 t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임플리케이션으로 해석하려면은 알파를 어쩔 수 없이 명제로만 봐야겠네요. 그 x가 알파에 있으면을 명제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어, X가 아니요, 아니요. 증명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네. 요거 콜론은, 네네. 네네. 콜론은, 네. 자, 이 콜론은 그 타입을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 커리 하워드 대응에 의해서 이 콜론이 가지는 역할은 두 개인데, X의 타입이 알파다. 이거 하나랑, 두 번째는 X가 알파라는 명제의 증명이다. 이거 두 가지요.
예. 약간 커리 하워드 헷갈리는 게 대응에 의해서, 뭐냐면 네네. 두 네네. 가지가 다르다는 의미는 아니고 결국 그 타입을 명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 타입으로 보든 명제도 보든 결국 의미는 똑같아야 되는 거죠. 의미가 똑같다? 예, 예. 그러니까 그냥 타입으로 네네. 표시된 이런 그 네네. 이제 텀이랑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게 타입으로 이렇게 명세라고 해야 되나? 이게 기술이 돼 있다고 하면 이거 우리가 그대로 명제로 읽어도 되잖아요. 그걸 이제 보장하는 게 커리어드 코리스pon스일 것 같고요. 네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커리 하워드 네. 대응이라는 거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의미가 작동 방식이 똑같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그러면 여기서 알파의 그러면은 정체가 이거예요. 네네. 예, 예, 그 그게 임플리케이션으로 보면 그냥 그거예요. 네네, 만약 알파이면 P다. 그거예요. 네, 그렇죠. 네네. 근데 알파는 이미 증명이 있네요. X라는 증명이 있어요. 네. 네. 알파라는 명제는 X라는 증명이 이미 있는 겁니다. 네. 음, 근데 알파이면 P인데 여기서 알파는 이미 증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P에 대한 증명도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네, 제가 네, 말씀드렸던 이해됐어요. 네. 네.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알파가 이제 명제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알파가 명제가 아닌 경우,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해볼 겁니다. 음, 뭐, P1이라는 명제가 있다고 해볼게요. X라는 자연수 변항을 받아요. 그리고 얘의 타입이 당연히 명제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정의 뭐라고 이렇게 해주겠죠, 옆에다가? 그렇게 하고 나서 이 P1의 타입을 체크를 해볼 거예요. 정의를 뭐라고 할 거냐면은 이걸로 해볼게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P1이라는 명제는 뭐냐면 X라는 그 자연수 변항을 받아서 명제가 되는 거예요. 프로포지션이 되는 건데 P1의 타입을 체크를 해보면은 자, 자연수를 받아서 명제가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볼게요. 네. 통과가 되죠. 타입 체크가 통과가 되죠. 그래서 P1의 타입은 이겁니다. 음, 자, P1에 자, 요거잖아요. 요거. 위에 뭐 위에 또 P를 정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P1이라고 한 건데, P1이 아까 썼던 이거예요. 인트로 해야 되겠다. 인트 하면 틀리고, 여기도 인트로 바꾸면 타입 체크 통과되고. 요건데, 자, X에 아무것도 대입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진리치가 없죠. 근데 X에 무언가를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죠? P1에다가 뭔가를 대입을 했어요. 그러면 그 P1, 얘는 X에 2라는 값이 대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치를 가지는 무언가가 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타입이 그냥 프로포지션이 되는 거거든요. 음, 얘는 지금 X에 대입 아무것도 안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타입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포지션이 됐다는 거는 진리치를 가진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음, 진리치를 가지지 않고 자유변항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프로포지션이라고 안 하고 뭐 논리식 포뮬라라고 하고 이제 진리치를 가지게 되면 이제 프로포지션이라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P1에는 X라는 변항이 있잖아요. 프리 베리어블이 있잖아요. 자유변항. 자유변항에 아무것도 대입을 안 한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프로포지션이 안 되는 겁니다. 프로포지션이 안 되고 뭐 어떤 상태로 남아 있냐면은 어떤 인티저를 대입을 해주면은 프로포지션이 되는 그러한 그 타입인 거예요. P1의 타입이. 근데 여기서는 이 P1이 가지고 있는 X라는 자유변항에다가 2라는 값을 대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치를 가지죠. 그러니까 프로포지션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for all을 붙여가지고 양화사를 네네. 붙여가지고 마치 값을 대입한 것처럼 이거를 해볼 수도 있나요? 네네. 음, 모든 X 인티저에 대해서, 모든 인티저 X에 대해서 네. P1 X 하면 됩니다. 그럼 얘도 프로포지션이죠. 그러니까 얘도 진리체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얘가 프로포지션이 됐다는 거는. 네네. 음, 음. 그럼 이렇게 명확해졌죠? 얘는 자유변항이 있어요. 아무것도 대입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타입이 프로포지션이 아니고 인트 화살표 프로포지션인 거예요. 별건 아닌데, 마지막 줄에 네네. 그 양화사 X, 그 for X에 대해서 혹시 네네. 내추럴 넘버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int를. 내추럴 넘버로 바꿔도 되죠? 그래도 프로포지션이 나오나요? 네네. 어, 근데 얘는 명료하니까. 지금 그 진리치가 거짓이잖아요. 얘는 거짓이고 얘는 true거든요. 그쵸? 근데 true든 음, false든 상관없이 어쨌든 진리치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진리치를 가지게 되는 거는 타입이 그거예요. 프로포지션. 프로포지션이에요. 근데 여기 옆에 네네. 화살표, 위쪽 화살표 X가 뜨긴 하네요. 그러게요. 이게 지금 아마 서브셋이라서 아마 그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화살표는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화살표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P1을 정의를 할 때 X를 인티저에 대해서 정의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양화를 할 때 x를 인티저 전체가 아니라 자연수에 대해서만 양화를 하니까 그래서 화살표가 뜨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혹시, 네, 죄송한데, 네, 그 네. 플롯으로 그냥 바꿔도 그, 그, 인티저 밖의 범위로 해도 혹시 되는지 볼 수 있을까요? 약간, 저기 아까 보니까 설명이 나오네요. 아, 메시지로 설명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음, 아예 이제는 타입이 타입, 달라서 안 되는 것 네, 같습니다. 타입이 아예 다르고, 타입 체크가 안 그러니까요. 되는데요. 네, 네네네. 이거는 저도 잘 음.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어휘력이 딸려가지고 저걸 못 봤는데 나오긴 나와요. 저 화살표 X가 coercion? 코얼션, 이게 사회과학적 용어가 갑자기 튀어나오네요. 네. 억압이란 뜻이죠. 억압이라는 뜻이 아니고 뭔가 제한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타입 알파를 타입 베타로 뭔가 제한한다 그런 의미로 쓰인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네. 네, 아무튼 이게, 저도 이거, 네네. 그냥 리스트릭 확실히 그냥 저희가 인티저의 서브셋으로 줘가지고, 이렇게 뜨는 거 음, 네네. 같죠.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이것도, 화살표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처음 봐가지고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런 기능도 다 구현이 돼 있긴 돼 있네요.
그러면 저게 뭐지? 저 알파라고 했던 게 명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명제는 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명제가 돼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아, 알파가 명제면은 그냥 알파이면 P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for all x가 모든 증명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면? 양화사 for all 해가지고. for 폴 all 올이요? x에 대해서 그 네네. x 타입이 알파다라고 하면, 아, 네, 이거는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면, 알파 타입의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증명으로 바꿔버리면 이제 그 알파에 대한 그 명제에 대해서 알파 지금 여기서는 네, 알파를 네, 명제로 안 보시는 게, 네, 나,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알파가 네. 저희 얘에서 내추럴 넘버잖아요. 인티저잖아요. 그쵸. 이거잖아요, 이거. 요거는 이제 네네.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가지고 이제 약간 이제 혼란스러웠던 거는 우리가 네네. 임플라이스를 명제에서 명제로 가는 거 이게 또 그 커리 하워드에 의해 가지고 펑션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해왔는데 저거는 앞에가 명제가 아닌데 이런 궁금증이 생긴 거죠. 그게 약간 연결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X가 알파의 타입이다를 명제로 하면 그러면 이제 P가 나온다라고 해석을 하면 아니요, 아니요. 어떠냐고. 어, 그러니까 X가 인티저이면 P다라고 하면 안 되나요? 아,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네. 되고, 이거는 알파이면 P다로 읽거나, 아니면 타입이 알파인 음, 변수 X에 대해서 타입이 P인 무언가를 리턴하는 함수의 타입이다. 이렇게 보시거나. 네. 근데 제가 얘기했던 거랑 그게 다른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서 임플리케이션으로 아, 하면은 그래요? 어쨌거나 네네. 네. X가 알파 타입이면 네. P다. 그게 결국에 X를 알파에서 가져왔으면 P라는 애를 리턴한다라는 거랑 다른 말인가요? 아,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네네. X가 봐도 되는 알파 것 같네요. 타입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명제다 이렇게 네, 저는 보시면 그렇게 봐도 되지 않냐라고, 그 만약에 임플리케이션으로 볼 아, 거라면 그래요? 그렇게 봐도 되지 않냐라고 얘기했던 거긴 한데, 네,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아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X X가 알파의 타입이다라고 하는 저 콜론 연산자 저게 네네. 어떻게 보면 또 프로포지션을 만드는 컨스트럭터일 수도 있겠다 요렇게 요런 의미이신 거죠 세용 박사님? 근데 약간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요거의 타입이 프로포지션이 되진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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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의 그러니까, 타입이 프로포지션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네네네. 상당히 신기한 부분이긴 하네요 이게 이렇게 똑같이 취급이 된다는 게. 그러니까 이거의 얘는 그냥 이걸 보시면 아, 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네, P1을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네, P1이라는 어떤 정식, 포뮬라, 논리식 또는 정식. 근데 이 P1이라는 논리식은 X라는 자유변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입이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프로포지션이 못 되는 거예요. P1이 가지고 있는 자유변항 X에 2를 대입을 해주면은 얘는 프로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쵸. 그러니까, 네네. 어, 네, 요거는 뭐 그 말씀은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는 있습니다. 네네. X를 저희가 추주하는 순간에 이제 그게 이제 프로포션이 되지 않냐라는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choose가 되면 프로포지션이 된다. 이건 이제 자연스럽게 음, 이해가 되고 이제 저기 알파는 어떤 타입이고 그다음에 어떤 X가 그 타입에 속한 뭔가 원소다. 이렇게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와닿는 게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연결이 안 되는 거는 어, 양화사를 딱 썼을 때 분명히 알파가 알파는 타입일 텐데 사실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거는 이제 implies로 바뀌었을 때 앞뒤가 다 이제 명제인 경우에만 배웠다 보니까 예, 네. 그게 implies 앞에는 명제가 아니라 다른 게 온다고 하면 이거는 implies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던 것도 있고요. 이게 같다고 하면 내가 이해가 뭔가 좀 잘못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던 거죠. 음, 네, 아니요. 타입이랑 명제랑 약간 좀 네. 다르게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네. 근데 둘 다 어떻게 봐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 커리아우트 대응이라는 음, 거는 둘 네네. 중에 뭘로 봐도 상관이 없다는 거거든요. 사- 일단 여러 번 보다 보면 조금 더 네, 조금 더 보일 것 같긴 해서 네네. 일단 넘어가고 증명을 좀 보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네네. 증명하는 거, 네, 네, 근데 여기 T1이라는 명제를 보시면은 X라는 자유변항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 P1이 가지고 있는 X라는 자유변항을 양화서로 묶고 있거든요. 네네, 이 보편양화, 존재양화. 근데 네, 여기서는 X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아무거나 넣으시면 돼요. I라고 쓰고 I를 자유변항으로 묶으면은 P1에 대입된 I가 여기서 X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J라고 쓸게요, 여기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타입으로 받아들이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렇게 받아들여도 뭐 특히 문제는 안 생기는 것 같긴 해서. 네. 네네. 자, 그러면 이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증명할 명제는, 음, 자, 일단 등호가 X가 나와요. 아닌. 음, 근데 등호에 대한 설명을 또 드려야 되겠죠? 제가 또 이렇게 등호에 대한 그 연습을 좀 해봤는데, 자, 등호가 들어간 식을 증명을 하려면은 등호의 특성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퀄리티라는 이제 섹션이 있어요. 이 책에 보시면은 이퀄리티라는 섹션이 있고, 일단 그러니까 등호에 대한 규칙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리플렉시비티, 시메트리, 트랜시티비티.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리플렉시비티는 뭐냐면은 등호는 양쪽에 나오는 게 같잖아요. 이 등호 양쪽에 나오는 게 얘도 A고 얘도 A잖아요. 등호 양쪽에 나오는 게 같으면은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끼리는 성립을 한다는 거고요. 시메트리는 뭐냐면은 A와 B 사이에 등호가 성립하면은 B와 A 사이에도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도 상관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바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아까 요 겐첸 스타일 요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논리 연산자 그리고 양화사에 대한 규칙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등호에 대한 규칙이 없죠. 등호에 대한 규칙이 없는데 등호에 대한 규칙은 어떻게 그리면 될지 이제 안 봐도 딱 아시겠죠? 예. 요 위에 요 짝대기 위에 그게 이제 나오면 됩니다. A는 B라고 나오고 그 밑에 B는 A라고 쓰시면 돼요. 그게 등호에 대한 겐첸 스타일 규칙입니다. 시메트리 규칙이죠. 시메트리 규칙. 네. 음,
그리고 그러면 리플렉시비티 규칙은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뭐 임의의 알파에 대해서 여기서 한 것처럼 그거는 아무것도 가정할 필요가 없네요. 그죠? 그냥 이런 식으로 써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얘 보면은 위에 아무것도 없고 바로 뭐 A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여기랑 같이 쓰여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리플렉시비티에 대한 건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트랜시티비티 A는 B고 B는 C면은 A와 C 사이에 성립하거든요. A와 B 사이에 성립하고 B와 C 사이에 성립하면 A와 C 사이에 성립을 한다. 네. 그러면은 괜찮은 스타일로 쓰면은 이 위에 A는 B, B는 C 있고 짝대기 긋고 그 밑에 A는 C라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은 스타일로 쓰면은 어, REFL 자, 트랜스티비티는 제가 여기다가 써놨어요. 타입 체크를 해봤어요. 그 오늘 사용을 할 게 트랜스티비티거든요. 이 두 개만 해볼까요? EQ.REFL 리플렉시비티 보시면은 타입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타입이 A를 어떤 A를 받아서 A는 A라는 명제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1은 1이다라는 명제가 나와요. 그죠? 아무거나 넣으면 돼요. 아무거나. 이거 뭐 자연수가 아니라 뭐 헬로라는 스트링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헬로는 헬로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요 EQ.REFL이라는 연산자는 그 요 앞에 나오는 알파는 이제 그 임플리시트 아규먼트니까 예, 이거는 없다고 보고 실제로 명시적으로 들어가는 아규먼트는 요거 하나죠. A라는 아규먼트인데 타입이 알파예요. 임의의 타입 알파에 대해서 A라는 아규먼트가 들어가면은 A는 A라는 명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리플렉시비티의 정의예요. 네. 이퀄리티, 트랜시티비티는 어떻게 되냐면 트랜시티비티는 자, A는 B라는 명제에 대한 증명이에요. H1이 A는 B라는 명제에 대한 증명이고 B는 C라는 명제에 대한 증명이 있어요. A는 B에 대한 증명 H1과 B는 C에 대한 증명 H2가 있으면 A는 C에 대한 증명을 주는 거예요. EQ.trans라는 연산자는 그럼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능수를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내리업을 해가지고요. 아, 이미 해놨네요, 제가. 네, 제가 이미 해놨어요. XYZ는 자연수예요. 그리고 EXY라는 변수를 정의를 할 건데 EXY의 타입을 X는 Y라고 할 겁니다. 이건 뭐냐? X는 Y는 명제잖아요. X는 Y는 명제인데 우리가 이게 린에서 등호를 쓰면은 이 등호가 이제 그 EQ라고 정의가 돼 있어요. 보시면은 컨트롤 누르고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요 EQ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X는 Y다 쓰면은 EQ, XY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뭘로 해도 상관이 없냐면은 EQ, X, Y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두 개가. X는 Y라고 쓰면은 린 컴파일러는 그렇게 알아들어요. 네. 그러니까 EXY라는 변수가 있어서 이 변수의 타입을 X는 Y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X는 Y에 대한 증명 EXY가 있다고 치자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x는 y라고 치자는 거예요. 이 변수를 선언을 했다는 거는. 그죠? 그리고 y는 g라는 명제에 대한 증명 EYG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y랑 g가 같다는 증명이 있다고 치자 한 거예요. y랑 g가 같다고 치자. 네. 됐죠? 근데 그 EQ.trace의 변수를 두 개 입력해야 되잖아요. A는 B라는 거를 하나 줘야 되고, 음, B는 C라는 걸 하나 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두 개를 대입을 하면은 증명이 만족을 하는 그런 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 변항이 하나 더 남은 거고요. 하나만 남은 거고요. 잠시만요. 네, 아무튼. 그 다음에 EYZ.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증명이 끝났네요. 요거요? 네, 그럼 X는 G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저 트랜스 자체가 X는 G를 네네. 적용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음, 요거의 타입이 요거 전체의 타입이 x는 g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x는 g라는 거에 대한 증명인 거예요. 음, 이게 x는 g라는 명제에 대한 증명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트랜시티비티를 이용해서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x, y, z, w까지 해가지고 하나를 더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타입 체킹이 에러가 납니다. 네, 에러가 나죠. 트랜시티비티 규칙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거죠. 증명해 볼 명제는 뭐냐면요. 테오렘인데, 자, 우리가 증명할 명제를 이렇게 썼어요. 타입이 이렇게 된다. 타입이 이건데 그 정의가 콜론 이퀄 하고 나서 이렇게 된다는 건 뭐냐면은 얘가 타입이 이거라는 거니까 요 밑에 나오는 게 이 명제에 대한 증명이라는 거죠. 자, 일단 모든 자연수 XYZ에 대해서 이게 성립을 하는데요. 이게 성립을 하는데요. X랑 Y랑 같고 Y랑 Z랑 같으면 X랑 Z랑 같다는 거예요. 일단 트랜시티비티를 이용해야 되겠죠. 딱 보시면은 딱 보시면은 등호에 대한 트랜시티비티를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고요. 등호에 대한 트랜시티비티를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고 AND가 들어가잖아요. AND가 들어가니까 AND 연산자에 대한 레프트 규칙과 라이트 규칙, 레프트 엘리미네이션과 라이트 엘리미네이션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AND 연산자로 묶여 있잖아요. 여기서 AND 연산자로 묶여 있으니까 이 명제에서 왼쪽 거 골라내고 오른쪽 거 골라내야 되겠죠? 이 규칙 이용해서 왼쪽 거 골라내고 오른쪽 거 골라내요. 왼쪽 거 골라낸 거랑 오른쪽 거 골라낸 거를 트랜시티비티 규칙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증명이 완료가 된다는 걸 알고 있죠? 알고 있고요. 여기에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보편 양화가 붙었어요. 보편 양화가 붙어 있어가지고 위에 함수 정의를 이렇게 해준 겁니다. 이거 보편 양화 때문에. 근데 보편 양화는 린에서 취급되는 방식이 독특하다 그랬죠?
위에 여기 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보편양화에 대한 그 도입 규칙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도입 규칙. 네. 요거. 우리가 증명을 마무리를 하려면 도입 규칙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본다. 라고 했잖아요. 음, 자, 우리는 지금 요 알파가 내추럴 넘버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변항이 x 하나만 있는데 우리는 세 개예요. x, y, z예요. 그러면은 요게 세 개 연속으로 있어야 되겠죠. x 콜론 내추럴 화살표하고 또 y 콜론 내추럴 또 화살표하고 z 콜론 내추럴 이렇게. 네. 이러한 함수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그 함수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IJK라고 했어요. IJK에 대해서 람다 앱스트랙션, 요 펀 연산자, 함수 연산자는 람다 앱스트랙션이라고 했죠. 람다 앱스트랙션이라고 한 다음에 어떤 명제에 대해서도 앱스트랙션을 할 건데요. 할 건데 H라는 명제, 그러니까 H는 명제가 아니라 이 명제에 대한 증명이죠. H는 어떤 명제에 대한 증명이냐면은 I는 J와 같고 J는 K와 같다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변수를 선언을 한 다음에 이 변수에서 left H 했으니까 H에서 left만 고르면 이게 골라지겠죠. I는 J. 그리고 H에서 요 right만 골랐으니까 J는 K가 골라지겠죠. 그럼 지금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 있는 거냐면은 I는 J가 들어가고 J는 K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모든 IJK에 대해서 그게 성립을 하는 거예요. 트랜시티비티에 의해서 그러니까 모든 IJK에 대해서 요게 성립을 하면은 요게 성립을 하면은 I랑 I와 K는 같다라는 게 지금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이거의 타입과 이거의 타입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요 명제의 타입이 얘랑 똑같습니다. 밑에다가 써보면요. 네, 여기 보시면은 타입이 이렇게 나오죠. 네네. 그러면 요거랑 똑같은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명제의 동일성을 판단을 할 때 지금 여기서 IJK 보시면은 보편양화사에 의해서 묶여있는 변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양화사에 의해서 묶여있는 변수들끼리 교체해서 일치하면은 그거는 일치하는 걸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XYZ고 여기서는 IJK지만 같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명제를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등호에 대한 트랜스비티 규칙이 성립을 한다라는 걸 증명을 한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그럼 다음번에는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거 그 겐친 스타일 규칙 이용해서 그림으로 그려보는데, 그거는 과제로 드릴게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거 있죠, 이거? 이거를, 네. 겐친 스타일 규칙 이용해서요. 이거 이용해서, 자, 엔드에 대한 규칙은 이미 나와 있죠? 그리고 등호에 대한 트랜스비티 규칙은 여러분이 따로 하나 그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트리로 한번 그려보세요. 네. 그게 과제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수영 선생님도 하셔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네, 잘 배웠습니다. 네, 이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면 지금 공유된 거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일단은 지금 준비를 놓았던 것은 이제 저희가 결국에는 궁극적인 목표는 마리오를 깨는 거고, 요거를 이제 보드 위에서 뭔가 가속기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자주 쓰이는 하나의 통신용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뭐 이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ANBA라고 해서 암에서 제시한 하나의 통신 프로토콜이고요. 하나의 규약으로서 존재를 하고 이제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SOC 쪽에 있는 ASIC을 작업을 하는 도중에도 이제 이런 AXI나 이런 이쪽 프로토콜을 가지고서 이제 각 모듈 간의 통신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EXI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왜 EXI 4, 뭐 5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일부러 4를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타겟으로 보고 있는 보드가 이 보드입니다. 가격이 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 중이기는 하지만 이 정도라면 뭐든지 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옛날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던 보드고요. 이제 이 친구가 AXI4 프로토콜을 지원을 하기 때문입니다. 뭐 보면은 for light, stay, stream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해서 각자 용도에 따라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뭐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라고 하면은 이 왼쪽에 있는 큰 그림 요게 이제 아까 봤던 그 보드 안에 들어있는 SoC라고 해서 칩 뭐라고 해야 되나 CPU라고 하죠. 그 CPU 위에 올라가는 SoC의 약간 구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 아래쪽이 저희가 그 베릴로그는 시스템 베릴로그 같이 RTL로 만들 수 있는 영역이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 ANBA의 인터커넥트라고 적혀 있는데 요 ANBA 인터커넥트를 통해서 가운데 있는 코어, 뭐 암코어죠. 그리고 뭐 L2 캐시나 칩 메모리 같이 JTAG가 타이머 같은 이 친구들이 만들어 놓은 코어랑 통신을 할 수 있는 규약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안에 보면 이제 뭐 이런 세큐리티 같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규약들을 통해서 저희가 여기 들어있는 DDR이라고 해서 D램이라든지 SRAM 혹은 SPI나 플래시 컨트롤러 같은 여러 가지 굉장히 서로 다른 부품들을 이제 스무스하게 연결해주는 하나의 통신 규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복잡하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제 뭐 실제로 타이밍이나 모든 걸 다 따지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뭐 여기서 어떤 신호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것까지는 다 말씀드리자면은 머리가 아플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큰 특징은 뭐 요겁니다. 핸드쉐이크라고 해가지고 준비됐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꼭 AXI 프로토콜에서는 마스터와 슬레이브라고 이제 요건 좀 잡설이긴 하지만 제가 삿포로에 있을 때 이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인종차별적인 단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코드 안에 들어있는 마스터와 슬레이브를 모두 제거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직까지 하드웨어 설계에서는 마스터와 슬레이브라는 개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은 너 준비됐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이 밸리드라고 하는 신호가 올라갔을 때 그럼 나 준비됐어 라고 하는 이 ready라는 시도가 이제 둘이 동시에 올라가는 이 시점에서의 데이터를 읽던 쓰던 하겠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통신 규약이에요.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채널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이 있지만 다 차포 다 떼고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기 쓰기가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스터, 슬레이브가 있죠. 여기에 이제 마스터가 하는 일은 하나만 적혀 있지만 쉽게 말하면 슬레이브 인터페이스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저희가 마리오를 하나의 예시로 들자면은 타이머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강화학습에서 뭐
곱셈이라든지 덧셈 연산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DSP라고 하는 고속연산 노드를 사용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전원 신호가 들어왔을 때 초기 세팅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각 그런 그 메모리 안에, 램 안에 들어있는 주소와 어떻게 할지를 이 친구한테 보내주면은 그 친구가 아까 여기 위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 준비됐니? 라고 물어보고 나 준비됐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읽어온대 돼요. 바바바바박 하고 보내줘요. 요건 이제 데이터를 읽는 거고 이제 쓸 때에는 쓰고 나서 마지막에 다 썼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굉장히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은 요 타이밍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실제로 가장 많이 그 타이밍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요 사이에 인터페이스에서 타이밍을 좀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고정된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에 대해서는 딱히 지금 다루지는 않겠고요. 뭐 버스트 모드라고도 존재하지만 뭐 쉽게 말하면은 이제 이 넓이를 설정을 해놓으면은 그 한 번 한 사이클이 돌으면은 그 비트 수만큼 넘어간다. 뭐 여기 있는 것처럼 뭐 한 비트가 지나갔을 때 1004, 1004, 1004 이런 식으로 4바이트씩 그 크기가 넘어가면 증가하면서 이제 여기 있네요. 잉크라고 해가지고 버스트 모드의 잉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주소가 아니라 정해놓은 어떤 특정 그 메모리 주소 크기만큼씩 증가하면서 이제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뭔가 이런 규약입니다. 그럼 뭐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 타이밍 차트가 있지만 리드라이트에 대해서는 요거 이제 위키가 있는 내용들이라서 나중에 시간이 날 때 한 번쯤 이제 뭐 타이밍 차트 봐주시면 당연히 알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거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얘를 왜 가져왔느냐? 저희도 쓸 겁니다. 예, 이 AMBA 요것들을 쓰려고 합니다. 이제 대부분 요거는 A식이나 뭐 FPGA 설계하시는 분들 마지막에 레이아웃 끝나고 나면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실 텐데 지금 왜 요거를 가지고 왔냐라고 하면 요 바깥에 있는 친구들은 포트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고 안에 뭐 이렇게 네모로 해서 각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SRAM이라고 해가지고 뭐 램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제어 모듈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 서로 다른 모듈들이 당연히 서로 다른 스피드와 서로 다른 어떤 타이밍 제약 조건이나 서로 다른 로직으로 움직일 텐데 얘를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AXI나 혹은 I2C, IEEC, 뭐 CAN 여러 가지 통신 프로토콜들을 사용해서 많이 이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의 마스터가 여러 가지 슬레이브들을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들어가지고 이제 AXI를 먼저 소개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예시를 좀 들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제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보드입니다. 보드의 데이터 시트예요. 이거 굉장히 많이 일할 때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머리 많이 아픈데 이제 하나만 예시로 들면은 이 DDR2라고 하는 데이터 저장 공간이고요. 뒤에 보면은 400메가, 초당 400메가를 뭐 읽고 쓰고 할 수 있다라고 정도라고 읽힙니다. 이거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라고 하면은 이제 결국엔 나중에는 타이밍 차트를 보고 타이밍에 대한 개념도 조금씩 생겨가면서 저희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이것들이 잘 이해가 되는 지점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제 모든 거는 요 클럭이라고 부르는 이제 절대적인 어떠한 기준선이 있습니다. 예, 클럭이 위로 올라간다. 0에서 1이 되고 1에서 0으로 되고 이 두 가지 포인트에 따라서 어떠한 신호가 데이터가 됐을 때 데이터가 이제 안정이 되는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앞뒤로 안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게 있고 그때에 이제 저희가 어드레스라고 하는 어떤 주소를 읽어오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내가 준비가 됐다라는 거를 얘기를
뒤에야 이제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고서 동시에 이 데이터도 이 기준이 되는 신호의 앞뒤로 일정 시간이 유지가 돼야 되는 게 이제 하나의 키 포인트가 되는 거죠. 뭐 되게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저희가 집에 있는 형광등 스위치를 반만 눌러도 그 불이 아주 약하게 들어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반도체 칩 같은 경우에 자 0, 0과 1의 이 논리 사이에서 어디서부터 과연 0으로 칠래? 어디서부터 1로 칠래? 라고 하는 이 지점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그 0과 1을 인식을 하는 지점을 저희는 이제 여기 지금 뭐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잡으면은 전압을 가지고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 0과 1이 그 스위치가 이제 반쯤 눌린 상태처럼 안정되지 않은 경우, 이제 노이즈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호가 저희가 어떠한 기준 신호가 존재하고 그거에 변화가 되는 타이밍 앞뒤로는 신호가 안정이 돼야 된다라는 점이 이 AXI 프로토콜에도 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뭐 너 준비됐니? 준비됐어. 그리고 읽게 요렇게만 아주 간단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조금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 핸드쉐이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쉬운 거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거가 되겠지만 여기에서 실제로 저희가 그러면은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이거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모듈을 설계를 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호가 어떠한 기준점을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타이밍을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거를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는 예를 들어 요 D0부터 0, 1, 2, 4가 나가야 되지만 뭐 여기 갑자기 저희 X라고 부르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미정인 거죠. 난 네가 0인지 1인지도 모르겠어. 너무 흔들려서 혹은 전압이 너무 낮아서 혹은 Z 하이 임피던스라고 해서 뭐 전압이 너 1이긴 하지만 정해지지 않았어라든지 뭔가 알 수 없는 동작이 돼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키나 다른 간단한 이런 AXI 아키텍처에 관해 가지고 설명서에는 물론 뒤에 가면 더 복잡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간단하게 적혀 있지만 요 이외에도 고려할 것들이 많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실제로 우리는 뭘 어떻게 만들까? 를 조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요 PS라고 하는 거는 그 아까 일단 보드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보드를 좀 예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이제 저도 한번 만져봤고 정교 선생님께서는 실제로 그 보드를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제 이쪽 왼쪽 PS 뭐 이쪽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저희가 아까 여기서 보여드렸던 여기에 해당합니다. 컴퓨터예요. 암코어라고 하는 거 요거 CPU고요. 그 쉽게 말하면 여 위에 리눅스를 올려가지고 마리오를 구동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중에 이 위에 D램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어떤 D램을 사용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좀 이제 굳이 빠른 걸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고 너무 빨라서도 안 되겠고 용량도 존재하다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 마리오가 여기서 나오는 거를 여기 D램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고서 요 아래 프로그래머블 로직 PL 영역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저희가 뭔가 막 만들 거예요. 근데 이제 마리오에서 나오는 어떠한 데이터들을 이 뭐 엔드게이트 플립플롭 그러한 로우 레벨에서의 친구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AXI라고 하는 데이터 프로토콜이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귀하게 맞춰가지고 보내줘야 친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DMA는 뭐였더라? 데이터 매니저 혹시 이건 이제 데이터 주소가 없이도 이제
메모리 주소가 없이도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AXI4 모듈이 어떠한 모드고요. 그래서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원래는 저희가 어떠한 당연히 컴퓨터 하신 분들도 계시고 다 아시겠지만 이제 메모리가 데이터가 특정 주소에 쓰여서 해당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는 게 저희가 일반적인 관점인데 이제 요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저희가 처음에 시작하는 레지스터 주소와 이런 것들은 다 여기다 저장을 하겠죠. 내부에 비램이나 뭐 어딘가에다 저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너는 그냥 그 해당 데이터에 있는 데이터만 불러와라고 바바바바박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특징이 이제 메모리 주소가 없이도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사이에 이제 인터커넥트라고 하는 어떠한 브릿지 역할을 하는 친구를 넣어줘서 서로 다른 AXI4 규격에도 이제 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넣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간단하게 있는 거고요. 저도 이 이상으로 구체화를 아직을 못했고요. 이제 뭐 이쪽 AXI4 라이트는 아주 간단한 조금 저속이면서 동시에 이제 32비트 혹은 64비트 정도만 이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뭐 최초 초기 설정이라든지 혹은 각 레지스터들의 저희가 이제 나중에 강화 학습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마리오의 상태 뭐 혹은 강화 학습에서의 어떤 현재 상태라든지 그런 어떤 스थि들을 좀 정의를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혹은 당연히 내부에 타이머도 존재를 해야 되겠죠. 이런 타이머들 혹은 이제 클럭 제너레이터 PLL이라고 하는 메인 클럭에서 제너레이터를 할 때 뭐 어떤 클럭을 사용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요 AXI4 라이트라고 하는 친구가 사용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요 사이에 버스가 존재를 하는데 뭐 버스라고 하면은 되게 어려워 보이고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데이터나 신호들이 통과하는 하나의 그냥 통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요건 이제 그냥 순서적으로 처리하게 된 얘기고요. 그러니까 요 AXI4DMA 요 친구랑 라이트라고 하는 AXI4 라이트라고 하는 이 친구가 서로 규약이 다르니까 이 사이에 인터커넥트라고 하는 하나의 계층을 집어넣어서 서로 통신도 가능하게 만들고 동시에 이제 이 DDR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뽑아올 때도 쓰겠다라는 거죠. 네, 아래쪽에 있는 이 빨간색은 데이터 스트림, 뭐 AXI4S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요거, 읽고 쓰기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는. 근데 이 친구는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 데이터를 보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너는 가져오는 거, 화살표가 좀 잘못됐구나. 이제 가져오는 거 안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실제로 마리오의 화면을 받아와서 그 메모리에서 이제 이거 S가 뭐였더라? 제가 썼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스트림으로. 그리고 스트림에서 이제 메모리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또 하나의 아비터 혹은 이제 커넥터라고 하죠. 모듈을 집어넣어서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강화학습하고 출력 결과를 하는 이런 이제 큰 하나의 이런 데이터의 파이프라인을 만들게 될 겁니다. 실은 요거를 왜 만들었냐면은 간단하지 않죠, 실. 하나의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블록 안에서도 여러 가지 AXI라고 하는 프로토콜 중에서도 각자의 용도에 따라서 이것저것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각자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맞추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요것만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보이는 거는 요것만 있지만 아마 이제 강화학습 쪽에서 여러 가지 추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복잡해질 겁니다. 근데 요거가 보이지 않으면은 도대체 얘를 해서 뭐 하게? 라는 게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저희가 맞출 거냐라는 것들에 대한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리자면은 이제 저희가 지금 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클럭 수가 아마 여기 있을 겁니다. 125MHz의 외부 클럭이랑 PL이 4개가 있다라고 일단은 하네요. 125MHz면은 아마 곱셈이 요즘 잘 안 돼가지고 4, 8인가? 8나노인가? 뭐 하여간 약간 한 10나노, 10나노, 9나노?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0나노는 안 되고 한 8나노, 9나노 이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정확하게 8.25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요지는 8점 뭐 대충 8.5나노라 8.5나노라는 그 한 짧은 시간 동안 아까 저희가 봤던 그 요 클럭이라고 하는 친구가 한 사이클을 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요거 하나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요 한 사이클이 8나노라는 얘기예요. 그럼 저희가 내부에서 마리오는 아마 지금 당장은 60프레임, 1초에 한 번씩 화면이 갱신이 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내부에 들어있는 클럭이 8나노, 10의 마이너스 9승이거든요. 1나노가. 그렇게 짧은 단위로 이제 구동이 돼버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겁니다. 여기에서 마리오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1프레임을 보냈는데 여기 처리가 너무 빨라가지고 이제 여기가 놓은다든지 혹은 음, 아까 말씀드렸던 1초 이내에 요 안에 있는 모든 로직들이 끝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제약사항에 맞추지 못한다든지 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있는 각각의 이런 통신 프로토콜이라든지 혹은 내부에 있는 클럭을 조금 더 빠르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로직을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은 현재 이제 약간 좀 변명이긴 한데 제가 C++를 할 때는 모던하지 않은 C++를 했었습니다. 이게 레거시 코드를 만지다 보니까 이제 조금 레거시 코드라고 해서 굉장히 오래된 2, 30년 전 코드 위에다가 해당 그런 스타일을 계속 덮어 씌우다 보니까 점점 좀 모던한 C++도 익혀가면서 전체적인 구조를 좀 짜고 있고요. 아마 이제 뭐 일단은 헤더 파일만 조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C++를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헤더 안에다가 쓸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러고 CPP라고 하는 데에서 로직을 만듭니다. 그러고서 메이크를 해가지고 나오는 이 파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친구가 제가 테스트용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얘를 실행하는 게 C 계열의 기본적인 그런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약간 헤더의 구조들을 좀 만들어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아직까지 뭔가 막 엄청나게 보여드리지 못하고 뭔가 마리오를 클리어하지 못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점이 있어가지고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정도가 답니다. AXI라는 게 있고 AXI라고 해도 이제 굉장히 많은 부류가 있고 뭐 이거 저희가 다 만들진 않을 겁니다. 이거 IP가 다 제공이 되어 있어요. 다 사진 그 IP를 어떻게 조립을 하느냐는 저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앞으로 조금 조금씩 해나가면서 일단 마리오를 클리어하는 걸로 손으로 해서 네. 이러한 그럴 때마다 필요한 모듈들을 조금 정리를 해나가면서 블록 다이어그램을 조금 더 구체화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앞으로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뭐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거 준비한 자료는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라든지 혹은 그 이외에 다른 잡소리가 혹시 듣고 싶은 게 있다면 질문이라든지 뭐 있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혹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마리오는
그 PS가 마리오를 구동을 하는 거죠? 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이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SD 카드에다가 그냥 리눅스를 올려가지고 그 위에서 구동을 시키려고 생각 중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요 사이의 통신 역시 프로토콜이 달라져야 네, 되는데 지금은 일단 PS에서 구동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옛날 게임이기도 하고 용량도 작아서 여기 있는 네, 네, 암코어 규격을 제가 지금 보진 않았었는데 이 정도 코어면은 코어스면 충분히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한 거고요. 네. 그 뭐 우분투 네, 올려서 하면 되지 않나요? 네 저도 지금 우분투에다가 올려서 하고 있고요. 네. 도커 아, 네, 환경도 네. 우분투고요. 그래서 아, 이제 네, 네.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역시 지금은 AXI 프로토콜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마 네, 네. 점점 늘어나면서 그 사이에 다른 프로토콜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ICKRC라든지 혹은 이제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면서 동시에 지금 아직까지 생각해 놓은 건 타이머 정도밖에 없지만 당연히 타이머가 들어가야 되는 거는 맞지만 이제 과연 클럭을 몇 나노의 클럭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런 타이밍 제약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 그리고 여기 굉장히 단순하게 적어놨지만 실은 AXI라고 하는 프로토콜은 그 앞에 뭐 FIFO 플립플롭이 존재를 해가지고 타이밍도 맞춰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나가는 아까 보여드렸던 핸드쉐이크를 해야 되고요. 뭔가 그런 복잡한 것들은 다 드러내고 그냥 오늘은 AXI라는 게 있고 이런 친구들을 사용을 하게 될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약간 개념 좀 간략화된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려놓은 거라서 점점 네, 네.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네. 혹시 요 보드에 달린 요 HDMI 단자로 화면을 네. 보게 되나요? 그렇게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그 네, 네. PS에서 나오는 거를 HDMI로 출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모듈 하나 다 달면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저는, 안 한다면은, 네, 네. 네. PC로요? 그렇게 네,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은 이제 PC로 가는 건데 아, 네, 네. HDMI로 출력을 하는 게 확실히 조금 더 나은 느낌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 네, 네. 그 보드랑 PC랑 또 USB라든지 혹은 또 하나의 그런 데이터 네. 전송을 굳이 넣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보드 그게 더 자체에서 복잡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냥 보드 자체에서 HDMI나 혹은 다른 걸로 네, 네. 출력을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 네, 네. 부분은 이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어서 조금 더 HDMI까지 출력하는 거는 네. 아래쪽으로 이제 조금씩 살을 붙여 나갈 예정이고요. 앞으로는 아마 지금 계속 여기서 머뭇머뭇 하고 있습니다. 머뭇머뭇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 과연 어느 부분까지 이제 파이프라인을 어디까지 만들어야 하느냐, 어느 정도까지 권한을 줘야 하느냐. 이거를 RTL이 아니라 11불로 하려는 게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권한을 주지 않는가, 너무 복잡해지는 않는가, 막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조금 생각을 덜어내고, 다행히 이제 일본은 다음 주 수요일부터 연휴입니다. 이제 물론 좀 이때 일을 할 것 같긴 한데, 다음 주 수요일부터 그 다음 5월 6일까지 일주일간 연휴이기 때문에 그때 좀 빡세게 해서 그냥 그때까지 마리오를 11불을 통해서 아예 클리어해버리는 거를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블록 다이어그램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조금 더 이제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큰 목표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 설명해 주시는 거를 들으니까 훨씬 더 구체적으로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특히 이제 그때 말씀해 주셨던 그 영상 처리를 결국엔 저희가 해야 하는데,
이제 처음에 굉장히 그랬던 게 지금 마리오 소프트웨어에서는 8개의 마리오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실제로 저희가 가속기 안에 지금 뭐 이 보드라면은 실은 충분할 것 같지만 8개의 마리오를 에 대한 이런 데이터 전처리랑 강화 학습 그리고 이제 출력 관련해 가지고 뭐 마지막 동기화하는 요 로직들이 실은 8개가 병렬로 다 돌아갈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는 결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지. 그래서 만약에 그게 어렵다라고 하는 순간에는 이제 단일 타겟으로 가야 되겠고,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요 사이에 있는 이 AXI, 그 DMA 이쪽 프로토콜이 조금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있습니다. 필요한 모듈들에 대해서는 점점 더 늘어나가고 아마 이런 각자 이런 2층 이런 프로토콜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저도 타이밍 쪽 검증만 계속 해와서 실은 이제 어떠한 신호가 무조건 필요하고 어느 정도가 어떻게 되고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공부를 해나가면서 하는 입장이라 정기현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은 질문 드리게 될 것 같아요. 한 이 단계까지 아, 들어오게 네네. 되면. 그 혹시 저 PSPL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가 그 화면 프레임 정보인 건가요? 네, 이전에도 좀 어드바이스를 주셔가지고, 요거 사이에는 256 곱하기 256 RGB 파일이 왔다 갔다 할 예정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러 바꿔서 가져갔다가는 확실히 검출률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이미 네, 256 곱하기 256 자체도 작은데 요거를 다시 줄여 나간다? 이것도 역시 검출률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나중에 카메라 모듈로 연동을 했을 때에는 적어도 256 곱하기 256 혹은 그 이상 뭐 512 곱하기 512라든지 이 정도 사이즈가 될 텐데 256 곱하기 네, 256 RGB를 저희가 지금 컨트롤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가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사이는 이제 256 곱하기 256 RGB가 들어오는 게 되고 여기가 이제 네, 과연 하나가 들어오냐 8개가 병렬로 들어오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관건은 최근에 이제 제가 이번에 맡은 업무는 뭐 이제 팀스도 간단하게 팀스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디스코드 간단하게 공유를 드렸지만 이제 좀 정적 검증 이번에도 약간 정적 검증인데 왜냐면은 아직까지 제가 프론트엔드 설계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도 이번에 플래시 메모리 쪽을 검증을 하게 되는데 사양서를 계속 읽고 있는 중인데 꽤나 이 그러니까 이 초기 구조 자체를 설정하는 것도 꽤나 복잡하더라고요. 저희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0번부터 뭐 100번까지는 사용하지 않겠다. 뭐 100번부터 몇 번까지는 마리오의 어떤 스테이터스다라는 식으로 데이터 구조를 처음부터 잘 쌓아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것들도 있고요. 이제 클록도 지금 과연 어떤 클록으로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될지도 아직까지 정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들은 여러 가지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네. 오늘 좀 감사하고요. 그 좀 구체적으로 좀 이모저모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 입장에서 이제 두 가지 고려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좀 혹시나 괜찮으시면 이제 디스코드 보드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저한테 만약에 컨피덴셜한 것가 있으시면 따로 공유해 주시는 거 부탁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제 공유해 주신 요 이제 파일들 중에 적어도 일부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가 그 만약에 지금 이 프로젝트가 어쨌든 이제 파이프를 이제 통과를 해가지고 이제 뭐 다음 주에 이제 뭐 좀 시간을 좀 쓰셔가지고 좀 만약에 뭐 잘 돼서 이제 뭐 이제 특정 이제 징크보드를 이제 고정을 한다 하면 이게 채널 레벨에서 픽스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게 어떤 보드를 이제 쓰는 게 맞냐가 이제 있는데 지금 이걸 이제 소위 이제 2026년에만 하려고 이 작업을 수주를 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어서 그게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제 입장에서 이제 고려사항이 이제 FPGA 보드 이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지금 이 스터디를 지금 일단 기준으로 하고는 있지만 뭐 가령 이제 양측컴 스터디도 있고 이제 추후적인 이제 FPGA 보드를 토대로 하는 것들이 이모저모 있을 거여서 이제 그때마다 이제 사양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거를 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되는 것도 필요 조건인데 그걸로 족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다른 맥락에서 이제 FPGA 보드들을 이제 아마 수주를 많이 생길 거예요. 어떤 VR의 맥락에서 보는 분도 있을 거고, 이제 퀀텀 맥락에서 보는 분도 있을 거고, 뭐 로보틱스 맥락에서 보는 분도 있을 거고, 그랬을 때 그 가장 이제 저가 이제 그 레티스틱 같은 경우는 한 뭐 그 싼데 진짜 싼데 그건 뭐 30불에서 한 100불 사이 그냥 사면 되는데 이제 징크보드 좀 요 레벨로 가면 그 뭐 직장인들이야 뭐 이거 지금 현업 당사자들이야 뭐 여러모로 괜찮을 수 있겠지만 다른 분들의 경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의사결정이 지금 여러 결에서 너무나 사실 그 올해 이제 상반기에 이제 수주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제가 이거 판단할 수가 제가 저도 이걸 공부를 해가지고 저도 한번 그 저도 지금 FPGA 엔지니어 분들이 두 분 계시니까 그 제가 한번 좀 피드백은 좀 구하겠고요. 제가 이해하는 방식대로. 근데 이제 요거는 어쨌든 그 의사결정에 어떤 그게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저도 좀 들어가 좀 어떤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셨던 포인트가 제 입장에서도 이 포인트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산의 허들을 통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풋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언제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다용도로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비싸면 비쌀수록 실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동시에 이제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지는 실은 각 보드별로 지원하는 IP가 다르고 라이센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하지 않으면은 어렵거든요. 지금 단순히 보드 자체의 용량만으로 따지는 그런 레벨이기 때문에 이제 마리오를 완성을 하면은 보드가 어느 정도 피스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제 실제로 그 지금 이 징크보드 위에 울트라도 있고 이제 쿼터스라고 해가지고 인텔 계열에도 그것보다 상위 보드가 있는데 해당 보드만이 사용할 수 있는 IP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 해당 보드들은 또 사용하려면 라이센스를 따로 구매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보드 자체를 한번 구입을 하면은 이게 픽스가 돼버려서 더 이상 이것보다 더 높은 사양이 필요한 데가 돼버리면 돈이 아까우니까. 저는 당연하게도 이제 그러한 것들을 모두 종합을 해가지고 어떠한 하실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목표거든요. 그게 없으면은 그거를 하는 것도 저의 하나의 그 목표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지금 이 블록 다이어그램을 완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도 그러면 만약에 제가 필요한 모듈들, 제가 필요한 게 다 들어가 있니? 너 이거 부족하지 않니? 혹은 이제 이 정도의 DUT라든지 이 정도의 DSP 슬라이스로 되겠어? 이 정도 비램으로 돼? 라는 모든 질문을 다 대답을 해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은 아마 그런 맥락에 있어서 어느 정도 몇 가지 케이스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요 정도까지는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한 세 가지 정도의 대안을 제시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뭐. 왜냐면 마리오는 그때도 정기현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이제 통화를 하면서도 좀 느꼈지만 워낙 작은 데이터고 모델을 최대한 그 소프트웨어 쪽에서 파인 튜닝을 하고 이미 가속기를 만든 입장에서 징크보드까지는 뭐 필요하지 않을 거다. 라고 해서 이제 정말로 저가형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보드 하나, 그리고 징크보드 수준 하나. 그 이상의 보드가 필요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상의 보드가 된다고 했을 때를 가정했을 때 어느 정도의 여유가 남는지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스텝으로 나누어서 진행할 생각이고요. 그 이후에 과연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마리오가 아닌 마리오 카트가 됐을 때 어떻게 될지는 또 이제 그때는 또 그때 가봐야 알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 보드는 대응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정말 죄송한 상황이 되겠지만 모든 거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가 없는 만큼
적어도 마리오라고 하는 첫 번째 스텝에 관해서는 그렇게 세 가지 정도의 선택지를 제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뭐 더 코멘트들 없으시면 오늘은 그러면 이 정도에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